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됨에 따라 출소에 따른 거처 문제 등의 여러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자들의 재범 예방 조처와 함께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인 곽지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오늘 이제 김근식이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구속이 됐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신속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만 1시간이었고 2시간 만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뭐 어떤 국민의 법 감정을 좀 고려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종료 후에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당시에는 심사 종료 후에 10시간 정도가 소요되기도 했었고요. 이 경우는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고, 근데 그것보다도 김근식이 이제 석방될 경우에 그 도주와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측면이 신속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또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추가 범죄가 16년 전 2006년에 있었던 범죄였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명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소명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연쇄성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김근식 같은 경우도 뚜렷한 패턴이 있었고 또 때마침 제가 또 그때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들의 연결점을 봤을 때 중간에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그 피해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밝히길 꺼려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암수 범죄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암수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때는 여러 패턴을 보고 빈 공간이 있지만은 굳이 다른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사건의 수사를 진정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얘기하는 어떤 패턴과 이 범행의 패턴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하면 굳이 크게 소명할 이유가 그러니까 필요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6년이 흘렀어도 그 패턴은 김은식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범죄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명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떤 빈 공간이 좀 명확히 보였던 명확하죠. 부분이 수법이 명확하고 더 소명이 좀 더 쉬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공소시효 문제가 처음에 딱 떠올랐는데 지금은 이게 개정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까? 예, 변호사님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아무래도 13세 미만과 사실 13세부터 성인 사이에 거기는 다르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근데 13세 미만 부분은 공소시효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 부분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지금 2011년인가요? 그때 개정이 되고 나서 공소시효가 없어진 부분 같은데 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의 그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가 됐고요. 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였던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칙에서 당시에 공소시효가 진행 중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김근식이 재구속된 사건이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고 2020년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신고한 시간에 비해서 지금 다소 좀 늦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아쉽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쯤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원래 김근식은 작년에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 15년을 합쳐지면 네네. 왜냐하면 김근식이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재소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1년 1개월이 늘어나서 지임된 거고 2020년 말쯤에 비슷한 형태의 여러 어떤 범죄자들이 출소를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모 씨, 한모 씨, 김모 씨 같은 경우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황으로 분명히 됐고 피해자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얼굴이 노출됐고 그때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용모를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인천 쪽에 신고를 하게 됐고 수사는 그때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송치는 작년에 됐었고 수사는 이 정도 됐었는데 문제는 교도소 안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거부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정 정도의 재범 관련된 치료를 과정 중에 이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너무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가 다른 고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초에 원래 수사적 고려만 했다고 하면 사실 김건식은 재작년도에 수사가 진행되고 소환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교도소 안에서는 대부분 좀 혐의를 부인한다, 네. 수사에 대한 좀 거부를 한다 말씀해주셨는데 이 추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유죄를 어쨌든 입증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근식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죄 입증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CCTV가 다 있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어떤 발생했던 그 외상이라든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명확한가가 가장 중요한 입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입증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네네. 아동 성범죄자들은 독특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흔히 말 연쇄성 성범죄자는 그 패턴 자체가 아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김근식에 대한 조사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검찰이나 이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거 다른 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의 조사가 중심이지만 이거는 피고인 중심으로 조사하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이 조금 일정하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으로 좀 예.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진술을 하게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진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만약에 그럼 이제 유죄로 입증된다면 추가로 어느 정도의 좀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당시는 2006년도 범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아닌 당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자면 이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법정형으로는 상한선이 30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형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선고하고 있고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가중치를 그러니까 상습성이나 뭐 이런 재범 위험성이라는 가중 인자를 고려를 해봤을 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양형 요소로는 한 6년에서 9년 사이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략 한 7년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년 뒤에 다시 이 사태가 좀 반복된다는 건데 이를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시킬 수도 없는 거고 좀 어떻게 해법을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이 MTC라고 하는 메서스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해서 아예 아동 성범죄자나 소수자에 대한 공격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별도의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트리트먼트라고 치료라기보다는 처리 형태의 개념을 쓰는데요. 그 처벌과 치료와 처리를 같이 하는 연방 수준에서의 아주 고도의 그 교도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치료 감호, 보호 감호와 수용을 같이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아동 성범죄자니까 그 출소한 이후에는 별도의 어떤 관리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애초에 수용할 때부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있죠. 네. 과거에 이게 75년 정도의 미국의 시스템이 바뀐 건데요. 한 300명 정도 되는 아동 성범죄자를 미국의 연방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을 좀 난감해하는 차에 그런 것을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부분. 그럼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이런 범죄자는 매우 위험하고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사실 교정교화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범죄학자나 범죄심리학자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정교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범죄심리학계의 공통적인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근식이 예전에 복역하고 나서도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11명의 미성년자를 이제 강제추행하지 않았습니까? 출소하기 보름 후에. 보름 후에. 예, 그리고 출소 전부터 그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고 아예 그 돈으로 승합차를 출소하지만 구해서 그 승합차를 가지고 파주 김포대를 도로다니면서 그 뭐냐면 출소 전부터 애청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네네. 겁니다.
그런 범죄자를 내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출소하고 나서도 재범률은 거의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치상은 60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수치상은 다른 걸 제외하는 거고 저희들이 느끼는 수치상은 90%는 넘습니다. 아주 아동 성범죄자는 아주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네, 90%가 넘는다. 이제 뭐 미국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보호 수용제라는 게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보호 수용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살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형기가 종료하고 났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제3의 어떤 그 보호소에 사회와 분리 수용함으로써 이제 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사회 적응에 필요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격리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실효성도 문제가 있고 위헌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보안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문제는 거기서 얼마나 그럼 가둬둬야 되느냐. 그럼 가둬둔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드냐?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5년이면 줄어드느냐, 10년이면 줄어드느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수용은 자체가 의미가 없죠. 만약에 3년 가둬둬도 하면서 다른 어떤 말하자면 화학적 거슬이라든가 다른 걸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지만은 단순히 가둬둔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위헌이란 부분이 이중처벌에 그렇죠.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중처벌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와 비슷한 제도가 이제 이전에 보호 감호 처분이 있었는데 이 보호 감호 처분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과연 형벌의 의미로 연장해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격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그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중처벌에 그 반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최근에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것이 법무부에서 치료 감호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치료 감호, 그러니까 단순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김근식과 같은 그 소아 성기호증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이게 5년을 뭐 가둬놓는다고 10년을 가둬놓는다고 이게 개선이 되느냐, 이걸 뭐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에 가장 큰 주안을 두면서 단순히 보호 수용이라는 내용보다는 치료 감호, 그러니까 치료의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범 위험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재범 위험을 판단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그런 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성범죄 지표가 있고요. 아동 성범죄 지표가 일종의 시범적으로 있고요. 폭력 범죄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걸리는 경우가 김근식의 경우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폭력 범죄는 성범죄 그 정도의 커트라인 선에서 대부분 그러는데 아동 성범죄자, 특히 이런 종류의 연쇄성 아동 성범죄자는 세 가지가 다 걸립니다. 점수도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걸 지표를 들이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표를 들이대고 할 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질문을 해갖고 이것이 맞냐라는 점수를 매기려고 할 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도 또 빼낼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또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오랜 어떤 일종의 아동 성범죄의 싸움이죠.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건데 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본인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는 게 문제가. 회피할 가능성 때문에. 회피도 하고 본인도 거부하고. 거부하고. 근데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지금 나온 거죠.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어떤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런 뭐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파일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화학적 거세 부분,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충동에 대한 약물 치료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근식에게 적용이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지금 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에서 검사가 이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변론 종결 당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까지만 가능하지 이렇게 김근식처럼 이미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청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좀 맹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에서 제안한 그 입법이 형을 이미 살고 난 출소자나 이미 그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제한 없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치료 부분에 있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에 그 필요한 상한선을 제한을 두지 않고 완치가 거의 완치에 이르는 정도의 완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을 좀. 네네. 화학적 거세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단계입니다. 즉 약물 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형태를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생각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물리적 거세에 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실제 하는 미국의 주도 있고요. 네. 근데 물론 거기서 논란도 많습니다. 중간 정도로 가야 된다는 쪽의 여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만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본인이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공격성이 높으면은 중간 정도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보호 수용지나 화학적 거세 부분은 법적인 맹점도 좀 있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쨌든 만약에 출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재구속되면서 그 실효성은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그 관리 감독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어떤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왔을 때 이제 뭐 이 정부 그 일단 임시 보호소에 있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거기서 뭐 도로 자체를 폐쇄하겠다라는 이제 긴급 명령까지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도 사실상 피해자가 그 불안에 떨지 않고 어쨌든 그 가해자의 출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그 사람을 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뭐 발찌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을 거기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단순한 접근 금지 명령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피해자의 그 주거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 발생지에 또 그 접근 금지를 명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경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근식이 등교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학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경찰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근식의 범행 시간을 보면요. 오후 1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학교 시간. 네, 학교 시간에 이네요. 네. 주로 이 김근식은 범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근식이 나와서 그 시간대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범행을 안 하는 시간대에 외출 금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말하자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벌어집니다. 이런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를 범죄자들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외출 금지라든가 공간 차단이라든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진짜 이제 탁상공론인 겁니다.
그냥 숫자만 야간에 범죄를 하는 아니죠. 김근식은 주간에 주로 범죄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것이 대처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문제점이 보니까 우리나라 성범죄자 현황을 보니까 학교 반경 1km 안에 신상 정보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반경이 너무 넓고 이 반경에 포함에는 수직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파트 공동. 그러니까 이게 반경이라고 하는 건 수평적인 형태만 네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떻습니까? 아파트들이 있으면 수직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좀 말하자면 전체 인구 기준으로 하든 공간 밀집도를 다시 분율로 나눠야 되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절대적인 어떤 거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그 기준 자체가 안 맞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워낙 예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최악 경우는 매간법 같이 아예 그 집 앞에다가 편말을 세우는 매간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것은 너무 좀 심각한 공격성까지 그 정확히 어떤 거죠? 예를 표시를 들면 해놓는 거. 예예예. 그 아동 성범죄자가 사는 집 앞에 아. 편말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 주지만요. 가해자한테 아니 이 대상자한테 발찌를 채워서 이동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피해자 어떤 공간 자체가 아니라 팔찌를 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근식 포비아라고도 불렸던 이번 사건이 과거에 조두순 출소할 때와 거의 흡사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조두순 때는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갔거든요.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려 하셨는데 결국에는 좀 사회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미비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 아래에서 지금 뭐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같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아까 지적해 드린 대로 단순히 피해자와 접근 금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지까지 그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개선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법에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제 사는 동까지만 공개를 했다가 개정을 통해서 건물 번호까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신상 정보에 대해서 서로 정보 매체 그러니까 뭐 소위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주고받을 때는 또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엄마가 아이에게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그거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적발이 되거나 했을 때 사실 엄격하게 법문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제 조두순 출소 계기로 뭐 피해자 보호 추진 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피해자 뭐 신변 보호 조치도 빈틈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예방법, 대비책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건 전 경찰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US 마샬 같이 법무부의 별도의 전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 경찰은 수사하는 조직이지 실제로 이 피해자 보호에는 그렇게 전문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전문성이 있는 경찰의 일부 팀과 법무부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팀을 합쳐갖고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이 경찰이 있는 사람들은 수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다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2, 3중 보직이기 때문에 우선 주목도가 떨어지죠. 본인들한테 그렇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1년에 3-4번인 것도 사실 많이 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현실로 봐서.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이걸 떼어내서 아니면 지역경찰 아니면 자치경찰로 가든 아니면 법무부인 조직으로 가든 전문성을 높여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아동인권 전문 곽지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